2011년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어요. 50대 주부가 남편을 만나러 나간 뒤에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라는 남동생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실종된 박씨, 당시에 50살이었다고 합니다. 박씨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면서 부인의 안전에 대해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당시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는 했지만 서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들어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협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박 씨를 찾기 위해서요, 집을 나선 시점으로부터 역으로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4월 2일 밤 10시 4분에 박 씨가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혼자서 걸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고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를 탄 뒤에 30분 정도 걸리는 해운대의 한 콘도 앞에서 내린 것이 박 씨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경찰은 해당 콜택시와 운전기사를 수사하고 조사했지만요,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시내의 모든 병원, 응급환자나 외상환자, 내원 기록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납치나 강도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대한 수사를 시작했고요. 유사수법 전과자, 인근 현금 자동 출급기 설치된 CCTV들, 이동 예상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분석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이런 유형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요, 경찰은 수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서 충격과 상심, 고통 속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에게 경찰은 아주 귀찮고 불편한 질문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경찰도 물론 힘들고 하기 싫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실종 사건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스로 가출을 해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외부에 의한 물리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제3자에 의한 납치나 살인 등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제3자에 의한 범죄가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족 등 어떤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들입니다. 요즘처럼 CCTV가 깔려있고 거리에 눈이 많은 세상에서는요, 주변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은 채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알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지인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흔적들이 쉽게 발견되기 쉽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가정불화나 가정폭력, 학대, 유산다툼, 보험금 등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급심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 요즘의 인간 사회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경찰은요, 실종자 가족을 피해자임과 동시에 용의자라는 이중적이고 어려운 대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가족에게 더욱 고통이 되는 실종자의 실종 전 행적이나 언행,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금전이나 원한, 치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실종자인 박 씨가 실종 직전에 만나러 간다 라고 했던 사람인 남편을
면담 조사하던 중에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미 실종자 동생의 신고 내용과 실종자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를 통해서요, 이 실종자인 박 씨는 실종되던 날, 그 실종 직전에 남편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형사가 부인께서 실종되기 전에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아니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이죠. 형사가 통신 기록을 보여주면서 부인에게 실종되기 직전까지 남편분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다시 추궁하자 이 남편은요, 내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이고 교수인데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락이라고 물었다면 문자와 통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겠지만 통화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라는 아주 태연하고도 뻔뻔한 대답을 한 거죠. 그 순간 경찰은요, 어쩌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 남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 찾기가 어려운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되리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남편인 이 강 교수는요, 현직 대학 교수였고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요, 알아주는 전문가였습니다. 남편 강 씨의 범행이라고 보는 경찰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한 것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한 결과였습니다. 부인인 박 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의 위치가 남편 강 씨 휴대전화의 위치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죠. 남편 강 씨는 정보통신의 전문가답게 휴대전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될 경우에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의 의문을 일축합니다. 강 교수는 사실 한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수재로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 교수로 채용된 이 부분의 아주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강 교수의 논문을 읽어봐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특히 한국 컴퓨터 범죄학회 회장직을 맡기도 하면서요,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면서 양 기관 모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고요, 신분증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이었어요. 이 강 교수는 부인 박 씨와의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차례의 결혼을 경험했고요, 복잡한 이성관계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때문에 늘 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부인인 박 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10년 9월에 남편인 강 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힌 사유가 남편인 강 교수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지급했던 4억 원을 돌려달라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경찰은 더욱 박 씨의 실종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직전에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서 소송은 취하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남편인 강 교수가 다시 부인인 박 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강 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 재벌인 이 박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박 씨는 대학 교수라는 강 씨의 타이틀이 탐나서 강 교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으로요, 전형적인 정략 결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강 교수는 박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려 9년간 박 씨를 따라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 씨의 실종 직전에 강 교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고집했고요, 그러던 중이었어요. 박 씨는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자며 강 교수를 설득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뭐 전후 상황을 모두 알아보면은 정황상 심증이 아주 충분하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물론 어딘가에 실종된 박씨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락이나 전화 사용이나 카드 사용 등 어떤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마도 박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박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요.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실시했지만 사실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의자가 된 남편인 이 강씨에 대한 수사에서는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 방법이 있는가 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상담한 사실과 부인 박씨의 전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 박씨를 만나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박씨의 실종 당일 강 교수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씨가 실종된 4월 2일 강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혼자 먼저 일어섰는데요. 그때 시간이 밤 10시 7분이었대요. 강 교수가 자리를 뜨는 장면이 식당의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장소는요, 박씨가 사망한 실종으로 지금 추정되는 박씨가 남편인 강 교수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선 후에 택시를 내린 바로 그곳 인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강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술 과정에서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바로 집으로 가서 잤다라고 진술을 했지만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술자리에 있던 동료 교수들은 평소에 폭탄주를 상당히 즐기던 강 교수가 그날만은 이상하게도 술을 입에도 전혀 대지 않아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요. 거짓말이 드러날수록 증거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교수의 집과 차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할 필요성과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사유가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강 교수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지만 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기술력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무수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부인의 실종 직후요, 휴대전화도 교체했습니다.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통신 내역은 복구가 가능했어요. 통신 내역 복구팀의 기술적인 분석과 문서의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강 교수의 차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이미 세차도 했어요, 그 차를. 하지만 뒷좌석의 시트의 틈 사이에서 세차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던 거죠. 그 혈흔은요, 박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는요, 얼마 전에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다 라면서 태연하게 다시 받아넘기기 시작합니다. 경찰에게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국 발견됩니다. 박씨의 실종 50일째가 되는 2011년 5월 21일 부산 을숙도 하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가방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이 박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요. 손으로 목을 조르는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의 제조사와 판매처를 조사해 남편 강 씨가 한 스포츠 매장에서 구입한 매출 자료와 매장 CCTV 화면도 확보합니다. 이게 범행 일주일 전이 되는 3월 27일의 행적이었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인 박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곳곳을 조사하여서 아주 빈틈없는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진 거예요. 시신이 나타나면서. 강 교수는 결국 이 많은 증거물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탈출구를 찾아냈어요. 부인의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해서 자기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시신의 유기 과정이 혼자 힘으로는 하기 힘들었고요.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가족 진술 등으로 부인 실종 직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의문을 가진 경찰의 출궁에 강 교수의 내연녀인 대리운전기사 최 씨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최 씨는 강 교수의 지시로 이미 해외로 출국해서 피신 중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서요, 공범이었던 최 씨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 죽인 것은 최 씨가 살해했고 나는 시신 유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럼 최 씨를 찾아야겠죠. 강 교수와 이 최 씨 간의 연락한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IT 전문가인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한 메시지 전문 업체의 본사를 찾아가서요, 자신이 경찰과 검찰의 자문위원임을 내세워서 자신과 최 씨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서버에서 아예 삭제해달라고 강요했었고요. 해당 메시지 업체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사이버 수사팀은요,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요, 경찰이 직접 복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구해냈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범행 공모 사실이 강 교수의 주범으로 지시가 내려졌었던 것이었고, 최 씨가 변심하거나 혹시나 이 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독이는 대화들이 있었던 게 밝혀집니다. 결국 범행의 모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역시도 이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한 설득에 귀국해서요, 수사를 받았습니다. 강 교수의 포맷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자료들도 역시 충격적이었어요. 오랜 시간 아주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여러 여성들과 맺어왔었고요. 범행 직전부터는 시신 없는 살인 이를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많은 자료들을 스크랩해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요, 강 교수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되는 징역 30년과 이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강 교수가 항소했습니다. 강 교수는 자기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했어요.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강 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아서 8년 감형된 형이 확정되었고요. 최 씨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감형 판결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족은요, 주변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피고인 강 교수와 최 씨에게 1억 1,540만 원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인 박 씨의 유족에게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법원은요, 판결문에 이 1억 1,54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액수는 이 박 씨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수입과 위자료 및 장례비라는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었어요. 좀 허무하실 건데 결국 이 사건은요, 힘없는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이것에 굴복할 수 없는 무전유죄가 여전히 성립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고요. 법은 아직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되는 그들만의 규칙이며, 이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돈 몇 푼으로 간단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5일 부산에서 있었던 대학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이었습니다.